차가운 겨울 아침, 서울 남대문 시장은 싸늘한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다. 노점상들의 목소리, 흥정하는 사람들, 그리고 손수레가 부딪히는 소리가 뒤섞여 혼란스러운 오케스트라를 이루고 있었다. 박 씨는 무거운 쌀포대를 옮기느라 땀을 뻘뻘 흘렸고 어깨에는 끈 자국이 선명했다. 듬직하지만 어딘가 구부정한 체격. 햇볕에 그을린 얼굴과 거친 손은 그를 스쳐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무심한 존재로 만들었다. 작은 국밥집 처마 밑, 박 씨는 낡은 벤치에 앉아 힘겨운 하루를 잠시 쉬었다. 지난밤 고된 노동으로 받은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산 뜨끈한 호빵 하나가 그의 유일한 아침 식사였다. 시장에서 늘 마주치는 노점상들과 이웃들은 박 씨를 스쳐 지나갔고 마치 그는 없는 사람처럼 취급되었다. 이곳에서 그는 그저 짐꾼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멀지 않은 곳. 낡고 해진 코트를 입은 작은 소녀가 웅크리고 있었다. 맨발에 갈라진 발뒤꿈치는 추위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10살 남짓한 혜린이는 매서운 추위에 몸을 떨고 있었다. 혜린이의 시선은 박 씨 손에 들린 호빵에 고정되었다. 간절함과 망설임이 뒤섞인 그 눈빛은 차마 다가서지 못하고 있는 듯했다. 작은 입술은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간절해 보였다. 박 씨는 그 눈빛을 알아챘다. 잠시 멈춘 그는 호빵을 들고 반으로 쪼갰다. 박 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한 중년 남자가 소리쳤다. 그의 손에는 쓰레받기가 들려 있었다. 당신 먹을 것도 없으면서 왜 다른 사람을 도와요? 제정신인가? 옆에서 채소를 팔던 아줌마도 한마디 거들었다. 저런 애들한테 한 번 주면 내일 또 와서 달라 할 거예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말아요. 박 씨는 잠시 망설였다. 호빵과 혜린이의 떨리는 눈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바람은 혜린이의 얇은 코트 사이로 파고들었고 혜린이는 더욱더 몸을 떨었다. 박 씨는 아무 말 없이 호빵을 반으로 쪼개 들고 일어섰다. 주위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혜린이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작은 손에 호빵을 건네며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하루 굶어도 되지만 너는 안 돼. 배고픈 아이는 제대로 클 수 없어. 자, 먹어. 혜린이는 놀란 눈으로 박 씨를 올려다보았다. 떨리는 손으로 호빵을 받아 들고는 작은 목소리로 감사를 표했다. 감사합니다. 아저씨, 절대 잊지 않을게요. 앙상한 몸매와 더러워진 옷은 박 씨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다. 혜린이는 호빵을 조금씩 떼어 먹으며 눈물을 삼켰다. 누군가에게 이렇게 따뜻한 대접을 받은 적이 없었던 것이다. 시장의 사람들은 그런 박 씨를 보며 수근거렸다. 한 사람은 고개를 저으며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저런 바보가 어디 있어. 괜히 일을 만들고 있어.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침묵하며 박 씨를 바라봤다. 그의 단호함과 연민이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친절함에 대한 믿음을 일깨웠기 때문이다. 혜린이가 떠날 때 호빵 남은 조각을 보물처럼 꼭 껴안았다. 세상에 혼자라고 생각했던 소녀에게 누군가의 손길은 작은 희망을 주었다. 세상은 여전히 차갑지만 그래도 따뜻한 사람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했다. 박 씨는 다시 자신의 일터로 돌아갔다. 주변의 시선에 개의치 않았다. 그에게 혜린이를 도와준 것은 칭찬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의 아내가 그에게 가르쳐준 대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마음만은 넉넉하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다. 가난하게 살더라도 마음까지 가난하게 살면 안 된다. 여보, 일은 계속되었지만 박 씨는 작은 행동으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차가운 세상에서 자신도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다. 추적추적 내리는 비가 길거리를 적셨다. 차가운 바람은 낡은 창문 틈으로 비집고 들어왔다. 낡은 여관 처마 밑에서 박 씨는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아 처마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을 바라보았다. 싸늘한 날씨는 그의 마음을 더욱 공허하게 만들었다. 마치 그의 마음속 슬픔이 빗소리와 뒤섞이는 것 같았다. 고된 하루가 지나갔지만 피로감만으로는 그의 마음을 채울 수 없었다. 낡은 여관방은 간신히 몸을 누일 정도의 공간과 몇 개의 낡은 가구들로 채워져 있었다. 마치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잠시 머무는 곳처럼 느껴졌다. 박 씨는 혼자 살았다. 매일 아침 동대문 시장에 나가 무거운 짐을 나르고 간단한 식사를 하고 차가운 침대에서 잠이 드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다. 그 끝없는 반복은 그를 더욱 지치게 했다. 빗소리는 박 씨에게 한때 화려했던 과거를 떠올리게 했다. 삶의 폭풍우가 닥치기 전까지 박 씨는 북촌에서 손꼽히는 목수였다. 그는 뛰어난 기술뿐 아니라 일에 대한 헌신으로도 유명했다. 그에게 모든 작품은 마음을 담아 만드는 것이었다. 목수는 나무에 마음을 담아야 해. 그는 제자들에게 늘 그렇게 말했다. 그의 작품들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튼튼하여 멀리서도 사람들이 그의 작품을 찾아왔다. 그 시절, 박 씨의 가정은 따뜻했고 행복했다. 다정한 아내는 늘 그와 함께했고, 어린 아들 준영이는 퇴근하는 그의 품으로 달려와 안기곤 했다. 박 씨는 그때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단 하루 만에 바뀌었다. 작업장에서 발생한 심각한 사고로 박 씨는 손에 큰 부상을 입었다. 생명은 건졌지만 그의 자랑이었던 손은 이제 쓸모없게 되어 버렸다. 그 후 그의 가정은 점점 어려워졌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졌다. 아내는 병마에 시달렸다. 박 씨는 아내를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지만 돈은 점점 바닥을 드러냈다. 결국 아내는 그의 곁을 떠났다.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박 씨는 가장 큰 정신적인 지주를 잃고 말았다. 아들 준영은 가난과 상실감을 견디지 못했다. 15살 되던 해, 그는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아빠, 저 갈게요.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죄송해요. 쪽지만 남긴 채 그는 떠났다. 박 씨는 준영을 찾아 헤맸지만 결국 그는 혼자 남았다. 그의 집은 차가워졌고 행복했던 기억은 이제 고통이 되어버렸다. 현실로 돌아온 박 씨는 한숨을 내쉬었다. 무거운 손을 무릎에 올려놓았다. 고향을 떠나 서울에 온 그는 그림자처럼 조용히 살고 있었다. 그의 꿈과는 거리가 먼 짐꾼 생활은 그의 유일한 생존 수단이었다. 박 씨는 자신의 무능함에 자책감을 느꼈다. 아내와 아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생각에 괴로워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으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적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해야 해. 빗줄기는 더욱 굵어졌다. 그의 작은 여관방을 감쌌다. 그때 조심스러운 발걸음 소리가 그의 슬픈 생각에서 그를 깨웠다. 문 밖에는 혜린이가 서 있었다. 작은 어깨를 떨며 폐지를 담은 비닐봉지를 들고 박 씨를 바라보았다. 아저씨, 여기서 잠깐만 같이 있어도 될까요? 박 씨는 깜짝 놀랐다. 혜린이의 눈빛을 보자 그녀를 거절할 수 없었다. 그는 문을 열고 혜린이를 방으로 들였다. 작은 방 안은 이전과는 달리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고독한 두 사람이 서로에게 따뜻함을 나누며 빗소리를 들었다.
서로의 아픔에 공감하며 인간적인 연민을 주고받았다. 바람은 골목을 휘감으며 불어왔다. 젖은 도로 위로 가로등 불빛이 흐릿하게 비쳤다. 마치 서울 겨울밤의 숨결 같았다. 작고 낡은 방 안. 박씨와 혜린이는 서로의 곁에 앉아 편안함과 따스함을 만끽했다. 좁지만 안전한 공간에서 작은 위안을 찾았다. 박씨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혜린이를 바라보았다. 혜린이는 낡은 돗자리에 웅크리고 앉아 손으로 무릎을 감싸 안았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혜린이가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너무 작아 바람 소리에 묻힐 듯했다. 아저씨. 저도 가족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없어요. 부모님은 사고로 돌아가셨고 친척들은 저를 내쫓았어요. 저 때문에 부담이 된다면서 박씨는 가슴이 아팠다. 혜린이의 어깨에 손을 올려 가볍게 토닥였다. 네가 여기까지 올 만큼 강해졌다는 뜻이야. 아무도 널 쓰러뜨리게 하지 마, 알았지? 혜린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젖은 눈은 감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똑똑. 갑작스러운 노크 소리가 고요함을 깨뜨렸다. 박씨가 일어나 문을 열었다. 문 밖에는 퉁명스러운 표정의 집주인이 서 있었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은 박씨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박씨, 지난달 월세는 왜 안 냈어? 내가 얼마나 봐줬는지 알아. 박씨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최대한 빨리 갚겠습니다. 며칠만 더 시간을 주세요. 집주인은 더욱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내일이야. 내일 아침까지 돈이 없으면 쫓아낼 거야. 그리고 저 아이. 괜히 일 만들지 마. 집주인은 혜린이를 힐끗 쳐다봤고 그의 눈빛에는 불쾌함이 가득했다. 혜린이는 겁에 질려 옷자락을 꽉 쥐었다. 박씨는 집주인을 말없이 바라보며 담담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발 아이는 괴롭히지 마세요. 이 일에 아이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문이 닫히자 방은 다시 무거워졌다. 혜린이는 더욱 몸을 웅크렸고 불안한 눈으로 박씨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다시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커져갔다. 늦은 밤, 박씨가 잠자리에 들려고 했을 때 조용한 움직임에 눈을 떴다. 혜린이는 없어졌고 그녀가 늘 품고 다니던 낡은 코트만 돗자리 위에 놓여 있었다. 박씨는 벌떡 일어나 밖으로 뛰쳐나갔다. 매서운 바람이 그의 얼굴을 때렸지만 개의치 않았다. 그는 어두운 골목길을 헤매며 혜린이를 찾았다. 혜린아, 어디 있니?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묻혀 사라졌다. 혜린이는 근처 작은 구멍가게 처마 밑에 웅크리고 있었다. 두 손으로 무릎을 감싸 안은 채 그녀는 어둠을 응시하며 몸을 떨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내가 잘못한 걸까? 혹시 나는 어느 곳에도 속할 수 없는 걸까?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 밤에 왜 이렇게 돌아다니니? 혜린이는 고개를 들었다. 걱정스러운 눈빛의 박씨가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코트를 벗어 혜린이의 어깨에 걸쳐주며 말했다. 내가 쓰러지면 누가 내 부모님 대신 살아주겠니?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혜린이는 울음을 터뜨리며 박씨의 품으로 달려갔다. 그 품은 난생 처음 느껴보는 따뜻함이었다. 이제까지 그녀를 괴롭히던 차가운 시선. 날카로운 말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따뜻한 위로만 남았다. 박씨는 혜린이를 안아 올렸다. 찬바람이 살을 애는 듯했지만
지금 그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아이를 지키겠어. 다시는 누구도 상처 입히지 못하게. 다음 날 아침. 흐릿한 햇살이 회색 구름 사이로 비쳐들 때, 박 씨는 혜린이를 데리고 동대문 시장으로 향했다. 아침 일찍부터 붐비고 시끄러운 시장은 평소와 같았지만, 박 씨에게는 달라 보였다. 그는 혜린이를 바라보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여기 잠깐만 기다려. 박 씨는 혜린이를 국밥집 앞에 세우고 국밥집 사장, 박 여사에게 말을 걸었다. 박 여사는 나이든 여인으로 박 씨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온 사이였다. 그녀는 작은 체구의 백발이었지만 활기찬 모습이었다. 그녀는 박 씨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다. 박 씨, 이른 아침부터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라도 있어. 그녀의 눈은 박 씨 뒤에 서 있는 혜린이에게 닿았다.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며 물었다. 저 아이는 누구야? 힘들어 보이네. 박 씨는 한숨을 쉬며 혜린이가 집 없는 아이라는 것과 지금까지 겪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박 여사는 이야기를 다 듣자 슬픈 눈빛을 보였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안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순댓국 한 그릇을 들고 나와 혜린이 앞에 놓았다. 자, 먹어. 이런 날씨에는 따뜻한 거 먹어야 해. 혜린이는 놀란 눈으로 국밥을 보다가 박 씨를 바라봤다. 혜린이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흔들었다. 싫어요. 아저씨와 아주머니께 피해주고 싶지 않아요. 박 씨는 혜린이의 어깨를 잡고 격려했다. 괜찮아. 먹어도 돼. 너는 힘이 필요하잖아. 걱정하지 마. 혜린이는 박 씨를 보며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수저를 들었다. 그녀가 한 입씩 음식을 먹을 때마다 조심스러워 보였다. 마치 음식이 금방이라도 사라질까봐 염려하는 것처럼. 그녀는 자신의 삶에서 이렇게 따뜻한 손길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혜린이가 국밥을 먹는 동안 박 씨는 박 여사에게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했다. 밀린 월세와 집주인의 협박, 모든 것이 그를 짓눌렀다. 박 여사는 놀라지 않았다. 가난한 노동자의 삶을 잘 아는 그녀는 그 어려움을 이해했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가난한 사람은 마음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밖에는 할 수 없어요. 혜린이를 도와주는 것은 당신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과 같아요. 포기하지 마요. 박 여사의 말은 박 씨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가볍게 해주었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특히 혜린이가 고되고 힘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생각하면 더욱 그랬다. 그때 불쾌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 씨. 빚은 언제 갚을 거야? 여기 앉아서 노닥거릴 시간 있어. 박 씨는 고개를 들었다. 그곳에는 돈을 빌려준 고 사장이 서 있었다. 그는 덩치 큰 체격의 차가운 눈빛으로 박 씨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돈 갚을 생각은 있는 거야. 아니면 도망이라도 치려고. 박 씨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최대한 빨리 갚을게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고 사장은 비웃으며 말했다. 돈 없으면 가지고 있는 거라도 내놔야지. 뭐, 쓸만한 거나 있으려나. 혜린이는 옆에 앉아 불안한 눈으로 고 사장을 바라보았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박 씨는 조용히 집주인을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아이는 괴롭히지 마세요.
이 일에 아이는 관련이 없습니다. 문이 닫히자 방은 다시 무거워졌다. 혜린이는 더욱 움츠러들었고 불안한 눈빛으로 박 씨를 바라보았다. 다시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이 소녀의 마음속에 드리워졌다. 늦은 밤, 박 씨가 막 잠들려 할 때 작은 소리에 눈을 떴다. 방을 둘러보니 혜린이가 사라져 있었다. 박 씨는 뛰쳐나갔다. 찬바람에 맞서 혜린이를 찾았다. 혜린아, 어디 있는 거야? 혜린이는 작은 구멍가게 처마 밑에 웅크리고 있었다. 그녀는 두 손으로 무릎을 감싸 안았고 몸을 떨었다. 그녀의 눈은 어두운 거리를 향했고 불안과 공포로 가득했다. 내가 잘못한 걸까? 혹시 나는 어디에도 속할 수 없는 걸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왜 이렇게 밤늦게 혼자 돌아다녀? 혜린이는 고개를 들어 박 씨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걱정과 불안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혜린이에게 다가가 옷을 벗어 혜린이의 어깨에 걸쳐 주었다. 네가 쓰러지면 누가 내 부모님을 대신해서 살아주겠니? 박 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혜린이는 울음을 터뜨리며 박 씨의 품에 안겼다. 따뜻함을 느껴본 적 없었던 그녀는 그에게 위로받았다. 더 이상 차가운 시선이나 비난의 목소리는 없었다. 박 씨는 혜린이를 안아 올렸다.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한 가지 생각만 떠올렸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아이를 지키겠어. 다시는 누구도 상처 입히지 않도록. 다음 날 아침, 해가 뜨기도 전, 박 씨는 혜린이를 데리고 동대문 시장에 나섰다. 시장은 아침부터 시끌벅적했다. 그는 혜린이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말하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그는 혜린이를 박 여사에게 맡기면서 박 여사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었다. 박 여사는 박 씨의 이야기에 깊은 슬픔을 느꼈다. 박 씨와 혜린이는 구경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그때였다. 한 남자가 박 씨에게 다가왔다. 박 씨, 내 돈 아직 안 갚았잖아.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기라도 하냐. 박 씨는 그를 보았다. 박 씨에게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였다. 그의 덩치는 컸고 눈은 차가웠다. 그는 비웃으며 박 씨에게 다가왔다. 혹시 빚을 갚을 계획이라도 세운 거야? 아니면 도망이라도 치려고? 박 씨는 어깨를 축 늘어뜨리며 말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돈을 갚을 방법을 찾을 거예요. 그러자 사채업자는 더욱 비웃었다. 그렇다면 내일까지 돈을 갚아. 못 갚으면 내 물건을 모두 가져갈 테니. 그는 혜린이를 가리키며 저 아이도 마찬가지야. 너는 나에게 빚을 진 거야 라고 말하며 비아냥거렸다. 혜린이는 겁에 질려 박 씨의 옷깃을 꽉 잡았다. 아무것도 모르지만 주변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박 씨는 사채업자를 보며 말했다. 최대한 빨리 갚겠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놔주세요. 저와 관련 없는 아이입니다. 사채업자는 코웃음을 치며 돌아갔다. 남겨진 박 씨는 혜린이를 보며 어찌할 바를 몰랐다. 힘없는 아이가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걱정했다. 다음 날 아침, 박 씨와 혜린이는 이른 아침부터 일자리를 찾아다녔다. 박 씨는 무거운 물건을 옮겼고 혜린이는 폐지를 주웠다. 힘든 하루를 보내고 혜린이는 자신이 주운 폐지를 박 씨에게 보여주며 말했다. 아저씨, 이거 팔면 돈 생기죠? 빚 갚을 수 있겠죠?
박 씨는 미소 지으며 혜린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괜찮아, 혜린아. 너는 그냥 건강하게 자라기만 하면 돼. 빚은 내가 알아서 할게. 박 씨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다. 그는 혜린이를 보며 이 힘든 세상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 걱정했다. 그는 혜린이에게 더 나은 미래를 주고 싶었다. 그때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박 씨. 왜 여기서 게으름을 피우고 있어? 내 돈을 갚으라고. 이번에는 그의 집주인이었다. 그는 혜린이를 보며 눈살을 찌푸리더니 말했다. 저 애 때문에 더 불행해질 거야. 혜린이는 두려움에 떨며 박 씨의 뒤에 숨었다. 박 씨는 굳은 표정으로 집주인을 노려보았다. 내일 월세를 갚겠습니다. 하지만 제발 혜린이는 괴롭히지 마세요. 아이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집주인은 박 씨를 비웃으며 돌아섰다. 박 씨는 혜린이를 보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들의 눈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낡은 여관방에 함께 있었다. 혜린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아저씨, 저 아저씨를 도울 수 있어요.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해서 아저씨에게 돈을 드릴 거예요. 박 씨는 혜린이의 말을 듣고 울먹였다. 그는 혜린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괜찮아, 혜린아. 너는 그냥 건강하게 자라기만 하면 돼. 모든 건 내가 알아서 할게. 박 씨는 혜린이의 등을 토닥이며 그녀를 침대에 눕혔다. 혜린이가 잠이 들자 박 씨는 밖으로 나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다녔다. 다음 날 아침, 박 씨는 여느 때처럼 동대문 시장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더 무거웠다. 낡은 손수레가 없어진 탓에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짐을 옮겨달라고 부탁하며 돈을 벌어야 했다. 그때 박 씨는 과일 가게 앞에 섰다. 그는 과일 가게 사장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사장님, 혹시 일자리 좀 없을까요? 뭐든 할 수 있습니다. 과일 가게 사장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박 씨, 나도 도와주고 싶지만 지금은 손수레도 없는 사람을 쓸 여유가 없어. 미안해. 박 씨는 고개를 숙였다. 그는 희망이 사라진 것 같았다. 세상은 가난한 사람에게 이렇게 냉정했다. 그때 혜린이가 박 씨에게 달려왔다. 아저씨, 저 폐지 많이 모았어요. 이거 팔면 돈 많이 될 거예요. 혜린이는 폐지를 가득 담은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다. 박 씨는 혜린이를 바라보았다. 그는 미소 지으며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혜린아, 고맙다. 하지만 힘든 일은 내가 할 필요 없어. 하지만 혜린이는 단호했다. 아니요. 제가 아저씨를 도울 거예요. 두 사람의 따뜻한 대화에 한 남자가 다가와 이야기를 걸었다. 박 씨, 혹시 목공 일을 할 줄 아나? 그 남자는 평소 시장에서 알고 지내던 목공소 사장 강 씨였다. 강 씨는 박 씨의 사정을 듣고 그에게 함께 일하자고 제안했다. 기술만 있으면 돈을 벌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박 씨는 강 씨의 제안에 감동했다. 그는 강 씨와 함께 목공소로 향했다. 박 씨는 강 씨의 지도 아래 목공 기술을 배웠다. 그는 혜린이를 돌보면서도 밤낮으로 일에 매달렸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다. 박 씨는 목공 기술이 능숙해졌고 혜린이는 학교에 다니게 되었다. 하지만 박 씨는 여전히 빚에 시달렸고 아들 준영을 잊지 못했다. 어느 날 박 씨는 우연히 아들의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는 준영이 서울에서 목수로 일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박 씨는 한달음에 준영을 찾아 나섰다. 그때 박 씨는 한 나무 공방 앞에 섰다. 그리고 그의 눈앞에 선 사람은 바로 그의 아들 준영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아빠. 준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준영아. 박 씨도 울먹이며 아들의 이름을 불렀다. 두 사람은 그간의 힘들었던 일들을 나누며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다. 박 씨는 자신이 아들을 버렸다고 생각했지만 준영 또한 아버지를 항상 그리워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박 씨와 준영, 그리고 혜린이는 다시 함께 살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더욱 따뜻해지고 행복해졌다.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세 사람은 강 씨의 도움으로 작은 목공소를 열었다. 그곳에서 그들은 서로의 꿈을 지지하고 함께 성장해 나갔다. 박 씨는 더 이상 가난한 짐꾼이 아니었다. 그는 훌륭한 목수였고 두 아이의 자랑스러운 아빠였다. 낡은 벤치에 앉아 혜린에게 호빵을 나눠주던 가난한 박 씨의 작은 친절은 세 사람을 행복으로 이끌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돕는 마음이 얼마나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 알려준다. 이들은 서로의 고통을 위로하며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희망은 가슴속 작은 불씨에서 시작되어 세상을 밝게 비출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